자, 계속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2001년 11월에 카타르 도하에서 DDA 협상이 드디어 출범하게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끝나고 WTO 체제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상인 DDA 협상이 시작되었다. 근데 중요한 건 도하라는 거에서 D가 나왔고 어젠다 협상 의제라는 거에서 A가 나왔는데 DDA의 중간에 D, development라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 development의 의미를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velopment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경제적인 지위를 근거로 국가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economic status, 해당 국가의 경제적 지위를 근거로 국제사회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과 개도국이라는 말은 영어로 developed country와 developing countries라는 말을 번역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developed란 말은 development를 달성한 국가고요. developing country는 development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선진국가 개도국이라고 흔히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개도국 중에서도 특별히 더 가난한 국가들을 최빈국이라고 해서 최고로 빈곤한 국가, 최고로 가난한 국가, 즉 개도국 중에서도 더 가난한 그룹을 최빈국, LDC라는 말로 별도로 표현합니다. LDC라는 말은 Least Developed Countries라고 해서 바로 가장 디벨롭먼트가 덜 된 국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디벨롭먼트가 덜 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 개도국, 최빈국이라는 걸 구분하는 기준이 디벨롭먼트입니다. 디벨롭먼트를 달성한 국가, 디벨롭먼트를 하고 있는 국가, 디벨롭먼트가 가장 적게 된 국가. 이게 바로 한자어로 한글로 우리가 선진국, 개도국, 최빈국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참고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을 누구를 선진국이라고 하느냐? 선진국에 대한 어떤 리스트, 선진국에 대한 데피니션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관례적으로 어떻게 왔냐고 하면 OECD라는 프랑스의 헤드쿼터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가 있죠.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라는 OECD가 있는데 이 OECD 회원국이 되면 흔히 선진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OECD 멤버십을 갖추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서의 별도의 추가적인 의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OECD 회원국들의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보기에 이 선진국인가 아닌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이런 국가들도 포함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관례적으로는 OECD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선진국으로 간주되고, 그리고 유엔 회비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유엔에서는 일정 시기마다 국가들 중에 가장 가난한 국가의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 LDC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LDC 국가 그룹에 포함되게 되면 유엔 분담금을 면제받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먼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게 됩니다. 마치 우리 국내 사회에서 가난한 분들을 구분해서 그분들한테 생계를 지원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서도 이 LDC 명단을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흔히 OECD 멤버들, 그리고 최빈국은 LDC 국가들, 그리고 선진 OECD도 아니고 LDC에도 안 들어가 있는 나머지 국가들을 흔히 개도국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어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선진국들을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the north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북쪽이라는 말로 쓰는데 왜 the north라고 하냐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 적도를 가운데를 딱 자르면 이 북반구, 노던 헤미스피어, 지구라는 원형을 반을 자르면 남반구가 있고 북반구가 있죠. 근데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적도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countries in the northern hemisphere라고 해서 북반구에 있는 국가들, 이걸 줄여서 그냥 the north라는 말로 선진국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에 반해서
대부분의 개도국과 최빈국들은 지구 적도보다 아래쪽에 많이 있죠. 그래서 지구 적도 근처 혹은 아래쪽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들을 countries in the southern hemisphere라고 해서 남반부에 속하는 국가들 줄여서 the south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부자 선진국과 가난한 개도국 간의 빈부격차의 문제, 경제적 갈등의 문제를 영어로 North and South issue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직역하면 그냥 남북 문제가 되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글로 남북 문제가 심각해라고 말한다면 이건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갈등 문제겠죠. 근데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또 North and South issue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가난한 개도국과 부자 선진국 간의 경제 격차의 문제, 가난한 개도국의 빈곤의 문제를 표현하는 거예요. North and South issue라는 말이. 그리고 가난한 developing country가 부자 선진국 developed countries가 되어가는 과정의 문제를 development issue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흔히 한국말로 개발 문제, 개발 의제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North and South issue라는 말과 development issue라는 말은 비슷한 의미예요. 가난한 개도국의 빈곤을 벗어나는 과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또 poverty issue, 빈곤 문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development라는 단어는 가난한 개도국의 경제개발, 가난한 개도국의 빈곤의 문제, 가난한 개도국의 비의 선진국가의 격차의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참고로 한국말로 경제성장이라는 표현이 있고 경제개발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두 개는 사실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경제성장과 경제개발이라는 말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제성장이라는 말은 economic growth라는 말을 번역한 표현이고요. 경제개발이란 말은 economic development라는 말을 번역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완전히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경제 성장의 주체는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모든 국가가 주체가 될 수 있어요. 해당 국가의 GDP가 늘어나는 것, GNI가 늘어나는 것, GNP가 늘어나는 것 다 경제 성장의 문제예요. 하지만 경제개발이라는 말은 그 주체가 오로지 가난한 개도국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한국과 같이 이미 선진국이 경제 개발을 지금 한다? 이건 약간 넌센스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경제 개발이라는 말은 가난한 개도국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DDA로 돌아오면요. DDA는 바로 도하 디벨롭먼트 어젠다라고 해서 새로운 무역 협상을 출범하기 위한 개도국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즉 당초에는 뉴 라운드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지만 개도국들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 우리 잘 살게 된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루과이 라운드 때 속았는데 또 우리한테 속으라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무역협상, 자유화 협상 못하겠어 라고 하는 개도국들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아니야, 이번 협상은 가난한 너희들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협상이야 라고 해서 협상 제목 자체를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하는 가난한 개도국 경제개발을 위한 의제라는 말로 DDA 협상, DDA라는 말로 아예 명칭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만 이걸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도하 개발 의제라는 말로 표현하고요. 근데 지금은 또 은근슬쩍 선진국들이 표현을 도하 라운드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문건은 공식적인 워딩은 DDA인데 지금까지 라운드라는 말로 다자간 무역 협상을 표현해 왔던 관례를 존중해서 도하 라운드라는 말을 최근에는 또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WTO 체제에서는 주로 WTO 강요회의, Ministerial Conference를 중심으로 다자간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WTO는 무역 규범, 실체적 규범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WTO는 보다 높은 차원의 자유무역을 달성하기 위한 다자간 무역 협상의 장이다, 협상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자유무역 협상이 DDA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WTO 강요회의 2001년 강요회의에서 WTO 강요회담에서 자유무역 협상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2003년 멕시코 칸쿤이라는 곳에 또 협상이 다시 진행되었고요. 2004년 제네바에서도 2005년 파리에서도 2005년 홍콩에서도 2007년 포츠담에서도 그리고 2008년 제네바에서도 그리고 2015년 나이로비에서도 계속해서 DDA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현재 이 WTO DDA 협상은 데드락,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난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 이후 WTO를 무시하는 WTO를 부정하는 듯한 미국의 정책 때문에 이 모든 협상 자체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조 바이든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고 또 새로운 WTO 사무총장이 등장함으로써 DDA 협상이 앞으로 또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DDA 협상 현재 WTO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 WTO를 통해서 협상되고 있느냐? 이 DDA 협상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크게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현재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강력한 입장 차이가 있어서 협상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농업 문제입니다. 농업. 이 농업은 원래는 WTO 체제 이전에 가트 1947에서는 농업은 자유무역의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근데 1947 가트 체제가 끝나고 WTO 체제가 등장하게 되자 아까 말씀드린 Agreement on Agriculture라고 해서 가트 1994 하에 WTO 농업협정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어서 원칙적으로 모든 농산물도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95년 이후에 쌀 시장을 개방해왔죠. 개방해왔죠. 지금도 그 개방을 계속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한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이 식량 부분, 농업 부분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의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인데, 미국의 농업 경쟁력은 대단하죠. 근데 미국의 농산물이 전 세계 다른 시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니, 값싼 농산품을, 품질 좋은 농산품을 값싸게 공급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가난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농업이 외국 시장, 외국 농산품에 의해서 다 파괴될 거라는 좀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에서 개도국이 시장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 농업 시장 개방과 관련되어서 여전히 심각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허 의약품 접근에 관한 또 선진국 개도국 간의 치열한 논쟁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pharmaceutical patent라고 해서 pharmacy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약국을 pharmacy라고 하죠. 그러니까 pharmaceutical patent라는 말은 의약품 특허권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의약품을 만들면 약을 만들면 이 약을 invent 개발한 사람, 개발한 기업에 대해서 지적 재산을 인정해 주게 되죠. 그 발명품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지적 재산권을 패턴트,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특히 의약품에 대해서 특허권을 부여한 것을 pharmaceutical patent라고 해서 의약 특허권, 의약 특허라고 합니다. 즉 어떤 기업이 엄청난 R&D 투자를 통해서 약을 만들었으면 그 약은 그 기업의 제약회사의 지적재산으로 보호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죠.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Public Health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의 건강권과 충돌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논란이 일어나는 세 가지가 HIV, 에이즈에 관한 문제, tuberculosis, 줄여서 TB라고 하는데 결핵에 관한 문제, 세 번째가 말라리아라는 질병입니다. 현재 지구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
라는 새로운 질병이 등장하긴 했지만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국제사회가 관심을 줬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병이 HIV와 튜버클로시스와 말라리아입니다. 즉 에이즈와 결핵과 말라리아인데 이 세 가지 질병이 왜 문제냐 하면 이 세 가지 다 현재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약은 어떤 제약회사가 만든 지적 재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약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 세 가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지 못하는 뭔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이 바로 뭐냐 하면 특허 의약품 접근에 관한 논쟁입니다. 당연히 선진국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자국 기업, 자기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업들이 제약회사를 운영하니까 의약품 특허권을 지키려는 욕심이 강하고요. 이에 반해서 가난한 개도국들은 돈이 없어 죽어가는 환자들이 자기들 국민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공중보건이라는 입장에서 특허권을 무시하고서라도 이 약들을 사람 살리는데 일단 써야 된다라는 첨예한 입장 차이가 부딪힙니다. 이게 바로 파머소티컬 의약품 특허권과 퍼블릭 헬스 공중보건의 충돌 문제입니다. 참고로 HIV 그리고 결핵, 말라리아 요 세 가지 질병을 흔히 국제사회에서는 preventable disease라고 표현합니다. preventable이란 말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다.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어가는 질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세 가지 질병은 절대 빈곤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즉 절대 빈곤의 상태에 빠져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죽게 되는 대표적인 질병이 요 세 가지입니다. 현재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제사회에서 가난한 국가의 빈곤 문제의 해결, 디벨롭먼트 이슈를 담당하는 국제기구가 IBRD, 그게 지금 현재 세계은행 월드뱅크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했죠. 이 월드뱅크가 그래서 현재 해결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질병이 요 HIV, 튜버클로시스 그리고 말라리아 요 세 가지 질병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절대 빈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유명한 그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게이츠 앤 멜린다 파운데이션 그 빌 게이츠가 많은 재산을 들여서 지금 이 세 가지 질병의 퇴치에 여러 가지 돈을 그리고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참고로 이거와 관련해서는 의약품 특허 접근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졌냐 하면 최종 합의는 아닌데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나머지 질병은 말고 에이즈나 결핵이나 말라리아 딱 요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나머지 국가들은 말고 가난한 개도국에 대해서만큼은 나머지 방법 말고 강제 실시 제도나 병행 수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일부 특허를 완화하자라는 것까지는 합의를 했어요. 다만 그럼 가난한 국가가 구체적으로 누군데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떤 조건으로 특허 제도를 양보해 줄 건데 강제 실시 제도가 뭔데 어떻게 할 건데 병행 수입 제도가 뭔데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하튼 뭐 더 깊이 나아실 필요가 없어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아주 심각한 논쟁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고 차등적 대우라는 말이 있는데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원칙적으로 가트 WTO 체제는 Equal Treatment라고 해서 평등한 대우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WTO 가트 체제는 쉽게 말하면 국가들 간에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마라. 차별 금지, non-discrimination, 다른 말로 equal treatment, 평등한 대우를 해주자라는 게 WTO 가트 체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다다음 시간부터 아마 배울 텐데 WTO 체제에서 평등한 대우를 하라, 차별하지 마라 라는 원칙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MFN이라고 해서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라고 해서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로 대해주기. 즉, WTO 회원국들은 다른 모든 WTO 회원국들을 최고로 혜택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이 밉다고 해서 미국 상품보다 일본 상품을 차별하면 그건 WTO 국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국가들을 다 평등하게 대해줘야 된다. 최고 혜택을 줘라. 최애국 대우를 해줘라. 그리고 내셔널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내국민 대우라고 해서 수입 상품과 국산품을 차별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밉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산품과 일본 상품을 놓고 일본 상품을 차별하게 되면 이것 또한 WTO 협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배울 테니까 WTO의 가트 체제의 근본 원칙은 차별하지 마라, 평등하게 대해주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난한 개도국들은 선진국과 평등하게 대해주게 되면 오히려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WTO 체제에서는 가난한 개도국에 대해서만큼은 SDT라는 대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S는 가난한 개도국은 특별하고도 differential, 차등적인 차이를 둬서 더 높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즉, WTO 체제의 비차별의 원칙이라는 것에 대한 예외로서 SDT라는 개도국은 힘드니까 특별하고 차이를 둬서 더 잘해줘라라는 SDT라는 원칙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SDT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현재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입장 차이가 아주 큽니다. 당연히 개도국들은 더 높은 수준의 더 넓은 범위의 SDT를 요구하고 있고요.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요구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좁은 범위 내의 SDT를 허용해 주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SDT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현재 DDA 협상에서 WTO에서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이행 문제가 있는데요. WTO 협정이 1995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WTO 협정문에 약속된 여러 가지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들은 이행을 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개도국들은 국내적인 경제적인 여건 혹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의 부족, 또 국제통상법에 대한 이해력 부족 등등의 이유로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입장 차이가 아주 큽니다. 선진국은 야 벌써 WTO 출범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이행해야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아야지. 하지만 개도국들은 야 우리가 그걸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니? 너네가 우리한테 야단치기 전에 개도국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데 지원해줘. 돈을 좀 줘.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걸 이제 능력 배양이라고 해서 WTO에서는 capacity building, 우리가 capable 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capable이란 말의 명사가 capability, capacity인데 WTO에서는 이걸 그래서 capacity building이라고 해서 능력 배양, 즉 개도국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선진국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 걔도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아니 법을 위반하고 안 지키는 것은 이행 안 하는 건 너네인데 거기다가 오히려 돈을 더 달라 그러면 어떡하니라고 해서 이제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현재 DDA 협상에서 여러 가지가 논의 중인데 대표적인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갈등 문제가 농업, 특허 의약품 접근에 관한 문제, 특별하고 차등적 대우에 관한 논쟁, 이행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WTO는 WTO 회원국들 간의 자유무역을 더 확대하기 위해 함께 토론하는, 논의하는 협상의 장, 협상 포럼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랩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WTO의 특성 1, 첫 번째를 배웠습니다. WTO 특성은
우선 법으로서의 WTO, 그리고 두 번째로 협상 포럼으로서의 WTO,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룬 WTO 특성의 1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WTO의 세 가지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죠. 1947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ITO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ITO는 미국 의회의 비준 거부로 결국 실패하게 되었고 1947 가트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1947 가트만 살아남았을 때는 단순한 조약이었는데 원래 또 ITO가 없으면 얘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인데 가트에 참여한 국가들이 야, ITO가 비록 없지만 이 가트를 마치 ITO인 것처럼 일단 잠정적으로라도 적용하자라고 해서 잠정 적용 의정서를 만들어서 1947 가트 체제가 만들어졌고 이 가트 체제 하에서 총 8번의 라운드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최종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WTO를 탄생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91년 1월 1일 WTO가 탄생했죠. 그리고 오늘날 통상 무역 관련의 핵심이 WTO라고 했는데 이 WTO는 세 가지 의의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의의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실체 규범, 법으로서의 WTO,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국제통상법이라는 것. 국제통상법의 핵심이 바로 이 WTO의 규범, 실체 규범으로서의 법으로서의 WTO. 두 번째로 WTO의 의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협상 포럼으로서의 WTO. 무슨 협상이죠? 다자간 무역 협상입니다. 다자간 무역 협상이 뭐라고 했죠? 멀타일레터럴 다자간이라는 말은 가트 WTO 체제에서는 모든 가트 체약국들, 모든 WTO 회원국들이 함께하는 걸 멀타일레터럴 다자간이라고 했습니다. 다자간 무역, 트레이드. 결국 이 협상의 목적은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겁니다. negotiation, 협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WTO 가트 체제에서는 그걸 MTN이라고 해서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트에서는 이것을 좀 더 닉네임으로 쉽게 라운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평등한 입장에서 자유무역을 협상한다라고 해서 라운드라고 표현했죠. WTO 체제 이전에 가트 체제에서도 총 8번의 무역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WTO 체제가 등장한 이후에 이 WTO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인 강요회의, WTO 강요회의, 각 국가의 회원국들의 무역 담당 장관들로 구성된 미니스테리얼 컨퍼런스가 중심이 되어서 WTO 체제 등장 이후에 더 높은 차원의, 더 넓은 범위의 자유무역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WTO가 바로 그 협상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 협상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뉴 라운드가 출범되려고 했는데 라운드라는 말에 대한 반감,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 개도국에 대한 영향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감 때문에 뉴 라운드라는 명칭을 포기하고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강요회담에서는 아예 이름을 DDA, 도하 디벨롭먼트 어젠다라는 걸로 아예 이름을 바꿨다라고 했죠. 그 의미 자체가 바로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하는 디벨롭먼트, 가난한 개도국 잘 살게 해주기 의제라는 이름으로 개도국들을 위한 협상이야라는 걸로 정치적인 이름 자체를 아예 바꾸어서 개도국들이 새로운 협상의 출범에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2001년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이 넘었는데 현재까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했죠. 현재 이 데드락 상태인 근본적인 이유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 차이 충돌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WTO는 바로 보다 많은 자유무역을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WTO의 특성 2라고 해서 국제기구로서의 WTO입니다. 오늘 우리가 WTO, 실체 규범, 법으로서의 WTO, 그리고 두 번째로 협상 포럼으로서의 WTO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국제기구로서의 WTO라는 걸 배워볼 겁니다. 이 국제기구라는 파트는 사실은 국제법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한 파트인데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배우는 내용이 국제통상법이지 않습니까? 국제법 중에서 통상, 무역이라는 영역을 다루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WTO라는 것을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국제기구로서의 WTO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이제 3주차 수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수업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보다 재밌게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한 주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밝은 얼굴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